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기피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합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찾아 텃밭 표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늘어난 정원 80% 이상을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했는데 의료계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측과 신병 인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권 씨는 이번 주말쯤 입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이종섭 호주 대사 오늘 귀국합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데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귀국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수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종섭 호주 대사는 당초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걸로 알려졌지만 아직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입국장에 나와 이 대사 즉각 해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대사의 귀국은 공수처 수사 기피 논란 속에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 대사는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주요 6개국 주재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다음 달 말쯤 귀국할 걸로 알려졌지만 일정을 앞당긴 걸로 보입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쪽에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이 아니냐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졌고 여당 내에서도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급히 돌아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페칼 테러 발언으로 역시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어제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많은 분을 실망시킨 황상무 수석, 이종섭 대사 거취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은 한풀 사그라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여야의 대진표가 공식 확정되는 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각각 대구와 광주를 찾아서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각 정당 후보자는 공천장과 함께 지역구 1,500만 원, 비례대표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지역구 254곳의 공천을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일부와 진보당 단일화 지역을 제외한 246곳에 후보자를 냈습니다. 시스템 공천에 입각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의 시스템 혁신 공천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습니다.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만큼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텃밭 호남과 중원 충청을 차례로 방문하는데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할 전망입니다. 변화를 바라시면 퇴행과 폭주를 멈추고 싶으시면 이번에 명확하게 평가하고 명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지대 정당도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하는 등 본격 선거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방침대로
전체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인원 80% 이상을 지역 의대에 배치했는데 서울 소재 의대는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정권 퇴진 운동까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을 2,000명 늘리겠다고 확정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늘어난 정원은 지역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배분됐습니다.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 나머지 18%는 경기 인천에 배정해 서울 소재 의대 8곳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10개 지역 의대 정원은 최대 200명까지 늘어 국내 최대였던 서울대 의대를 앞지르게 됐습니다.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극단 조치가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의사협회 비대위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어젯밤 긴급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김정은의 자녀가 2남 1녀이고 첫째와 셋째가 아들인 것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이 이뤄진 상황에서 누가 김정은의 뒤를 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둘째인 딸 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자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막내 셋째 아들이 성장을 하면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딸 주애가 와인색 가죽 코트를 입고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보당국은 김주애 외에 장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 정보기관과 그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셋째 자녀의 경우 존재는 확인했지만 성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이 이 셋째가 아들이고 평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 나이라며 대외석상에서 실수 등 돌발적인 상황을 우려해 외부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당국은 현재로선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셋째 아들의 성장 상황에 따라 후계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애가 김여정과 같은 지위에 머무르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인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태에 이어서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당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황상무 수석이 사퇴한 데 이어서 오늘 이종섭 이 대사 귀국을 합니다. 당초 대통령실 공처 소환 전에 귀국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입장을 선회해서 당의 요청을 수용한 셈이 됐습니다. 일단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총선이 지금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정치는 우리가 흐름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좋았던 2월의 흐름을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놓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의 그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뭐 설령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부응하느냐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못하겠다라는 위기감이 당정 사이에 이른바 공감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빨리 이슈를 털고 빨리 터닝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아마 그 당정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종섭 대사 입국 시간에 맞춰서 민주당 의원들도 인천공항에 집결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야당이 그동안 이제 도주 대사 등으로 이제 공세를 굉장히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기 입국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종섭 대사가 나가서는 안 됐다라고 먼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들어오셨으니까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공관장을 오래 비워두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라는 것이 공범이 많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종섭 대사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어쨌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통크게 결단해서 자진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께 투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런 조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진 사퇴 이야기를 지금 직접 해주셨는데 일단요 이 대사가 귀국을 하면서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공수처 총선 전까지 이 대사 소환 조사를 안 하면 그것도 모양이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공수처는 어떤 공은 공수처에 넘어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의 태도와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인데요. 이 사건이 고발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려 지금부터 뭐 7개월 전이 이제 돼놨는데 예. 그동안에 아주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비교적 사안이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 수사대가 해병대 수사대가 네네. 이 말하자면은 이종섭 장관이 그 결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 여부인데요. 사실은 해병대 수사 결과가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참고 자료에 불구하고 결국은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참고 자료 했던 거를 직권 남용을 했느냐 이 부분만 밝히면 되는 일인데 네. 이게 무슨 7개월씩 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래서 공수처가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데 어쨌든 지금 이종섭 대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공수처는 빨리 지난번 1차 조사를 마쳤으니까 네네. 빨리 불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말하자면은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예. 궁금증을 털어주는 게 그래서 공수처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더 이상 정치한다는 논란하지 말고 빨리 수사를 종결하는 게 예. 그나마 공수처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수처가 지금요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 이후에 아직 새 처장이 임명되지 않은 이 지휘부 공백 상태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그래서 대행으로 내려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니까 수사를 못했다. 소환조차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그 수사 검사들이요, 이제 수사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뭐 불구속 기소하냐, 구속 기소하냐 이런 것들을 지휘부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동 수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휘부가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게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공수처장 그 위원회가 대통령께 추천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빨리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은 고위직을 수사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글쎄요. 처장이라 차장이 없고 대행에 대행. 계속 다음 사람이 안 나와서 다시 복귀한 상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장이 전부 다 수석 부장 검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에는 지지부진한데 예. 이를테면 정치적 논쟁, 뭐 공수처가 출국 금지 해제해줬다 예. 이런 논란에도 즉각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는 아주 즉각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정말 이게 1차적으로 조사가 다 끝나서 지금 증거물 압수도 다 끝난 상태인 이 사안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아무리 네. 뭐 차장이 공석이라 할지라도 수석 부장 검사들이 대행한다면 그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공수처의 어쨌든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상무 수석과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 오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원하셨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고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요 걱정하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라는 말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리스크가 해결됐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사는 귀국하기로 했고 황상무 수석은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른바 봉합수순에 접어들었고 당장 오늘부터 후보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도 캠페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여당 내부의 절박감들이 특히나 수도권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 절박감들이 지금 이 당정 간의 화합을 그 소통을 이끌어냈던 것 같고 저는 뭐 이게 약속대로 이건 절대 아닐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 야당 저 당정이 예.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서로 지금 짜고 치는 뭐 이런 좀 뭐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는 절박감이 지금 이 사태를 봉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봉합소선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보는 또 상황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상대당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봉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정을 비운다고 했거든요, 수요일 날. 네. 그런데 황상무 자진 사퇴라든지 이종섭 어떤 귀국이라든지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선거운동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또 일정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배치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마치 부부싸움을 하는데 일단은 자식들이 앞에 보고 있으니까 그만하자라고 임시 봉합을 했는데 예.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갈등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이 또 다른 갈등 요인이죠. 그 비례대표 공천 문제 있습니다. 어제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죠. 결국 재조정 끝에 호남 출신 조배숙 전 의원과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지사 글쎄요 이제 비례 번호를 좀 앞으로 네, 해서 네.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위치를 한 것 네. 같아요. 해결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제 조율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 국민의힘 당규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직전 총선에서 비례 득표율이 15%포인트에 미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네. 비례 당선권 20번 안에 25%를 배치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또 유일하게 15%포인트 이상 못한 지역이 전남하고 광주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남북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례를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려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은 탈락했던 후보가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이지만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한 만큼 공언한 예. 만큼 그걸 한 건데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에 관례처럼 되었던 부분들이 빠진 것에 대한 저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부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갈등 봉합 수순이 아니고 또 터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비례대표도 지금 수용해서 정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빨리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워낙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남은 3년 임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번에 대선 이후에 그 예. 윤석열 대통령과 맞섰던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새로운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당장에도 이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서 오늘 당장은 임시 봉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뇌관은 살아있는 듯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용산발 리스크 우려가 상당했었는데 이종섭 대사모 귀국, 황상무 수석 사퇴, 수도권 민심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의 출렁거림이나 진폭이 네.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2월 달에 좋았다가 3월에 급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그 돌출된 리스크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정치권은 반응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큼 민심에 조응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이게 황상무 수석권은 6일을 끌었고 그다음에 이대 사건은 한 2주를 끌은 것 같은데 네. 빨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출구 전략을 짠 만큼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후보들이 그 민심의 직접적인 체감 지수를 느끼는 만큼 여기에 대한 약간의 강도는 좀 더 우호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금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출구 전략을 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대구를 찾습니다.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다 이런 해석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 도태우 변호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견제다. 뭐 이런 해석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 정리가 되고 다시 대구로 갔다.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는요 어쨌든 TK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그 핵심 지지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이 지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높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서운해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도태우 후보라든지 최경환 후보라든지 이 무소속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대구를 가시게 되면 서문시장 방문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부모님 계신 지역에 오랜만에 갔으면 부모님 뵙고 오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를 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어제까지 닷새 동안 수도권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텃밭인 호남을 찾습니다. 총선 낙관론에 대한 경계 주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낙관론 경계가 진심도 반이 있고 엄살도 반이 있다고 봅니다. 진심은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이길 것 같거든요. 잡아 넘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오만해 보이는 순간 역풍을 맞으니까 엄살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오버하지 마라. 왜냐하면 뭐 180석, 200석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역풍이 불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표정 관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오만해 보이는 데 대한 역풍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지금 비명 행사했던 그런 말하자면 그 주도했던 공천이 어쨌든 갈등 단계가 이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여권 심판론이 나오는 게 호재라고 판단해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와 정치는 고개를 절대로 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 을 후보가 된 이 조수진 변호사의 이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이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붙고 나니까 왜 유시민 작가님께서 조변은 왜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이제 약간 반용도 하시고 이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걸 느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네, 조 후보가 이제 과거에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에서는 후보 사퇴, 공천 취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 이제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에서는요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법률가는 아니지만 흔히 알기로 우리 사형수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어떤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선처라든지 양형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 조언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담 로펌 아니면 마약 수사 전담 로펌 이런 변호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 좋게 보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 조수진 후보가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는 공천받은 후보자로서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유시민 작가가요.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 이런 반농담도 했습니다. 이 말도 지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강북을이 야권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본선 치르기도 전에 당선됐다 표현. 유권자들, 강북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직적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지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강북을이 민주당 계열이 지난 내리 7번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예선 통과하면 반드시 본선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더더군다나 마치 유시민 작가가 뭔가 공천에 개입한 듯한 그런 흔적도 남기는 발언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좀 나중이라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특히나 조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그런 변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변호사가 사건은 좀 가려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그 민우회 단체인 어펑가 하는 데서 그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본선에서 이건 충분히 강북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유시민 작가가 그 개입한 듯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그렇죠. 이야기고, 개인적인,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었죠. 김남국 의원,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흔히들 알다시피 원외 인사가 돼버리면 큰 힘이 없습니다. 예. 별 의미도 없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민주연합에 입당한 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위성정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연합도 현역이 8명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입당을 하게 되면 9석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비례투표 용지에서 맨 위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도 비례투표 그 투표 용지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양 당 모두 속으로는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이른바 꿔주기 해서 네. 리스트에 위해서 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뭐 김남국 의원이 복당을 해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당의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총선 이후 민주당에 흡수 합당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좀 감안해 보면 그러면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밖에서 보십니까? 제가 그 여기서 그 좀 지켜보는 대목 하나가 뭐냐면 어제 3월 20일 날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원에 대한 징계, 그다음에 당직 임명, 그다음에 당원에 대한 복당 이 세 가지 문제를 전권 위임하기로 했답니다. 4월 10일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권한을 지겠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저쪽으로 의원 꽂주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유심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총선 이후에도 이제 이게 어떤 말하자면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른바 세탁이 한번 되면서 다시 한번 그 큰 틀에서 합할 때 그 김남국 의원도 나중에 슬쩍 묻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절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졌던 그렇죠. 또 복당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권한들 이런 것들가 결정이 난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우리 잠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몰빵론보다는 이런 거죠. 유권자가 그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뷔페가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을 보시고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네, 몰빵론에 이어서 부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이른바 이제 몰빵론 내세우면서 조국 혁신당 명예 당원 발언을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견제다,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에 대해서 염두에 둔 행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도 대형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친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친구도 좋지만 일단 가족부터 살려놓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친구까지 도와주는 거지 가족을 내팽개치고 친구부터 돕는다는 것은 절대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 우군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떠한 결정과 선택이 있었을 때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당초에는 뭐 그렇게 뭐 엄중 경고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조국 신당 개혁신당이 이제 올라가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드디어 이제 견제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 정치권이요. 사실 조국 혁신당이 이만큼 이렇게 선방을 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른바 이 몰빵론을 내세우면서 견제에 나서자 조국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을 맡기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부패론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신감이 더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뷔페가 더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드셔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또 이날에 그 SNS에 올린 게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뭐 조국 혁신당이 매우 앞선 것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슬쩍 견적을 날리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훨씬 앞서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훨씬 맛있는 음식이니까 유권자들의 우리 선택할 거라고 맞불을 져 놓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국 대 이재명의 이 구도는 또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말하자면 프레이밍이 될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기싸움에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에서 광주 서구 갑 출마를 선언했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거듭해서 버석을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유세 한번 못한 채 선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보석 허가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 많이 안타깝죠. 지금은 소나무당 대표죠. 예. 근데 저희 이제 전 민주당 대표로서 네.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저희 민주당의 구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알아서 할 문제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비례 후보의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 전 대표,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희재 대표까지 가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을 예를 든다면 이게 과연 선명성이 있나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 오히려 소나무당의 어떤 선명성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래서 우려되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요. 비례대표 명단 10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1번의 의사인 이주영 교수, 2번의 천하람 전 최고위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 상황에 대해서 양양자 원내대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비례대표 이준석 당의 비례대표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양양자 원내대표의 그 말하자면 저 반응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왜 첨단 과학 기술 인재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느냐, 오히려 당의 지도부 역할을 하는 인사들만 여기에 갔느냐, 이 말하자면 이 부분의 지적은 타당하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양양자 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개혁신당에서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비례대표를 말하자면 조금 더 안이하게 좀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뭐 지금 양양자 의원이 사실은 여기 첩에 합당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고 뛰어나간다면 이건 개혁신당으로서 큰 데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종인 공감위원장과 김성근 사무총장의 신경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공감위원장이 이제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에 들어가려는 건 처음 봤다라고 비판을 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김성근 사무총장이 제3당 사무총장은 대부분 이렇게 비례로 입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결국에는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들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제3당 개혁신당은 말 그대로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정당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진정성이 본인들의 무기인데 오히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비례대표 순번이 몇 번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당선도 될 가능성이 낮은 어떤 순번을 두고 저렇게 집안 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모두가 뭐 제3지대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자기 밖으로 챙기는 모습처럼 밖에 비추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인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해외 도피 중 체포된 이 권도형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한 건데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 권도형의 한국 인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확정. 현지 시간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원심 판단을 확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이뤄진 점이 결정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된 현지 사법 절차는 모두 끝났고 한국행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테라 폼랩스 공동 창업자이자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해외 도피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쓰다 체포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가 23일 만료되는데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말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조만간 우리 정부에 권 씨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인도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 씨가 한국에 온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피해자가 많은 미국 정부와 협상해 먼저 미국에서 재판받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11명이 탑승한 한국 수송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악천후 속에 정박하고 있던 중 풍랑에 전복이 된 건데 승선원 11명 중 9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국인 1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1명 등 2명은 실종돼서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 배 한 척이 바닥을 보이며 뒤집혔습니다. 다급히 출동한 헬기가 아슬아슬하게 사람을 구조해 올립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한국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탑승자는 모두 11명이었습니다.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명은 사망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부는 실종된 2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18일 효고현 히메지항을 출항한 뒤 부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악천후로 사고 현장 인근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 수송선으로부터 배가 기울고 있다는 내용의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해역에는 폭풍 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권도형 한국 송환이 확정이 되면서 권 씨는 이제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권 씨가 한국에 도착을 하면 어떤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일단 체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아마 그 발부가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도 그 권 씨의 측근 한모 씨가 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검찰에 추가 수사 후에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한국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권 씨 측에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 한국행을 원했던 거는 그동안 계속 알려져 왔던 사실이거든요.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일단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범죄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또 사기하고 유사수신 규제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증권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인정되어 갈려서 과연 검찰은 증권성이 인정돼야만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상당한 양형을 할 수가 있는데 증권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한 무죄 혐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증권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양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재판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보석이라든가 또 이 증권성 문제가 다퉈지게 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하면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심 재판의 경우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을 넘겨서 석방 받은 후 재판을 받을 이런 방식의 재판 지연 전략을 쓰지 않을까도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우리 이제 시장에서 미치는 이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상화폐가 되느냐 안 되냐,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금융상품으로 인정이 돼야 테라 루나가 인정이 돼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정되는 게 맞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요, 권 씨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미국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안 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관측이 좀 나오니까 우리 사법당국이 피해자가 있는 미국과 공조해서 권 씨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범죄인 인도 협약이 있으니까 네. 미국이 한국에다가 이제 송환 요청을 하면 뭐 그러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 법을 찾아봤더니 이런 인도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면 그럼 미국으로 인도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권 씨의 국적이 미국 국적이 아니고 아직 한국 국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검찰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나라 검찰이 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인도 청구를 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 법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그 구비가 되어 있는가, 완비가 되어 있는가, 미국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뭐 정진상 씨 누구 다 보석으로 풀려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심지어 간첩단들도 6개월 그 기간 끝나가지고 활보하고 있다가 이제 저 판결 선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도영 씨가 그냥 6개월 정도 감옥에 있다가 구속기간 지나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불구속 재판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걱정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권도영 같은 그 세계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나 누나 사태의 피해 규모 큰 만큼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전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강한 형량을 구형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구형량은 1심하고 같고요. 1심 재판부도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장기간 복용했고 또 마약을 소지한 양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복용할 의사도 있었다고 봐서 매우 죄질이 안 좋다고는 봤습니다. 그런데 자백했고 또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했고 이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인데요. 검찰이 보기에는 마약을 투약한 기간이라든가 소지한 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과 환각 상태에 있는 장면을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국민들이 보게 했습니다. 이게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마약 소지량이라든가 투약 시기나 정도 범위 이것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1심의 형이 좀 가볍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우원 씨는 이제 어제 법정에서도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과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제 구속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자발적 귀국, 범행 자백, 그 다음에 반성하고 탄원서가 무려 10,000장이나 들어왔대요. 그래서 작년 2023년 12월 22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어제였어요. 3월 20일. 그런데 첫 공판하자마자 그냥 결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 딱 한 번 하고 4월 3일에 선고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전우원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속 반성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그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딱 한 번 만에 이제 선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 보니까 1심 판결과 크게 뭐 달라질 게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이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사건은 전우원 씨 본인은 항소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변호사님 지금 말씀대로 항소심 법원이 1회 기일만 열고 종결을 했다 그러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1심이 똑같은 판결을 하더라도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될 법리적 근거도 없고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이 탁구 게이트 논란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이강인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함께 내용 듣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강인이가 또 모든 선수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손가락 기사는 이제 좀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축구 선수이다 보니까 손가락 뭐 하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자, 이강인 선수가 사과할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한 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사과를 흔쾌히 받아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데 아시안컵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팬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망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과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날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직 이강인 선수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갖다가 해요. 하지만 만약에 비슷한 실수가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과도 또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배출한 아주 역대급 그 축구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그 기량과 함께 품성도 적어도 손흥민 선수만큼은 좀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도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마음으로서 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 사과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하고요. 손흥민 주장도 정말 폭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두 선수가 축구 실력으로는 뭐 세계 최고의 선수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죠. 모두가 매우 아주 좋아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손흥민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품성에 대해서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손가락 부상에 대한 질문을 계속 기자들이 하셨죠. 왜냐하면 그렇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참여했을 때도 여기에 붕대를 감고 뛰고 있었으니까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등의 질문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강조되면 자꾸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그 부분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배려 또 팀을 하나로 묶으려는 주장다운 모습 이런 부분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선홍 그 대표팀 감독도요. 이 문제가 어떤 특정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축구팀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뭔가 좀 단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릴 태국전 글쎄요 이런 것들을 바깥에 국민께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 태국이요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작년에 일본인 감독을 선임을 해가지고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까지 올라갔지만 태국도 16강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태국의 FIFA 랭킹이 12단계 12 그 랭킹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역대 전적을 찾아봤더니 30승 8패예요. 그러니까 30승 7무 8패니까 우리나라가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이다. 그다음에 피파 랭킹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22위면은 태국은 101위거든요. 100위가 넘어가는 그런 국가인데 거기에다가 황희찬 선수는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 빠졌지만 손흥민, 김민재, 뭐 이강인 이런 선수들 다 있고 그다음 또 국내파 선수들도 굉장히 그 많이 이제 기량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쉽게 뭐 오늘 TV조선에서 중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갖다 하고요. 만에 하나 치면 큰일 나지 않겠나요? 자, 아까 좀 전에 정 변호사도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축구 국가대표팀 태국전에 나서는데요. 8시입니다. TV조선에서 생중계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구례 화엄사를 찾은 상춘객들이 홍매화를 감상하는 장면입니다. 긴 겨울을 보낸 지리산 자락에서 홍매화가 봄을 알립니다. 꽃망울 사이로 붉은색 매화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수령이 300년 넘은 화엄사 홍매화가 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요. 화엄사 곽항전 옆에 있는 것으로 지정 명칭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입니다. 홍매화는 꽃을 피우기 시작해 절정에 달하면 흑매로 보일 정도로 색이 짙어집니다. 사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화엄사 대표 경관으로 자리 잡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네, 카메라를 들고 홍매화를 담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는데요. 화엄사에서 사진 콘테스트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매화가 필 때면 화엄사에선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구례 화엄사 홍매화, 들매화 사진대회 출품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인데요. 9m 높이의 홍매화를 담기 위해 사찰 주변을 둘러싼 사진가들이 동이 틀 때부터 질 때까지 셔터를 누르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피사체를 빛과 구도, 사진가의 시선에 따라 어떻게 담기는지 비교해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300여 년 동안 피고 지며 천연 기념물이 된 홍매화가 감동을 주는데요. 사진대회에서 어떤 멋진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0.9도, 춘천 영하 4.9도, 대전 영하 1.3도 보이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1도, 대전 12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토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잠시 후 9시 50분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